오늘은 교보증권의 김형렬 센터장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는데요. 네. 사실 요즘 그 변동성이 시장에 너무 크잖아요. 미국 시장도 그렇고 덩달아서 한국 시장도 그렇고요. 그래서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이 불안해하는 그런 시간들인 것 같아서 오늘 그 투자자분들이 조금 궁금해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센터장님의 어떤 인사이트로 좀 불안감을 좀 해소해드리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좀 먼저 질문을 드리면 가장 기본적으로요. 일단 이번 주 시장이 하락이 많이 있었잖아요. 여러 날.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우선 9월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주요국 증시가 대부분 마이너스 수익률이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오히려 국내 증시가 잘 버티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조금 많이 했고요. 좀 그렇게 버텼었던 힘이 계속되었다라면 조금 좋았겠지만 이 명절이라는 어떤 그 연휴의 불확실성 그리고 10월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조금씩 시장을 짓누르면서 조금 낙폭을 크게 느꼈었던 한 주간의 움직임이지 않았느냐라고 보고요. 현재 9월과 10월은 묶어서 보는 부분이 많습니다. 뭐 9월과 또 10월을 이렇게 조금 양분해서 동떨어져서 보기보다는 지금 9월부터 시작된 변동성이 앞으로 장세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 건가 이런 호흡에서 우리가 생각해서 본다라면 조금 투자자분들이 불안감을 조금 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느냐라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그 사실 지난주부터 그랬나요? 나스닥이 뭐 거의 급락을 여러 날 해도 그렇죠. 한국 시장은 참 꿋꿋하게 버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무너지게 된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현재 이제 국내 증시는 개인만이 매수에 참여하는 상당히 한쪽으로 매수의 어떤 주체가 한쪽으로 쏠려 있었던 상황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 의지가 바뀐 것만은 분명히 아니지만 이들이 조금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상황 등이 조금 만들어졌었던 거죠. 그 움츠러들게 되었다라는 거는 미래에 대한 그리고 어떤 밝은 미래에 대한 기대가 바뀌었다라는 내용은 아닌데 내가 그동안에 믿고 있었던 것들과 조금 반하는 뉴스를 조금 많이 접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충격이 나오면 그동안에 학습적으로 사오던 반응 등이 있어 왔었는데 그 저가 매수 심리가 약화되면서 낙폭이 더욱더 커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지수가 급락할 때를 보면 누군가 공격적으로 매도했다는 느낌은 잘 또 드러나지가 않아요. 뭐 기관이었다, 뭐 외국인이었다 이런 느낌이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낙폭이 크게 나왔었던 것은 시장이 조정받을 때 저가 매수세가 실종되었었다라는 거죠. 네. 그만큼 공백 상황이 발생되면서 낙폭이 조금 더 커진 부분이 이 조금 예민한 반응을 보이게 되었었던 원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이게 이유라는 게 평소에는 무시하던 게 좀 불안해지면은 크게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추석을 앞두고 그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매도를 근데 이제 나스닥 미국 쪽에서 이상한 소문이 안 좋은 뉴스가 들리는데 막 매도를 막 해버리니까 이거 뭔가 터지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우선 우리가 흔히 지금 가장 걱정하는 것은 미국 기술주들에 대한 주가 급락이 무언가를 앞으로 예고하는 것이 아니냐가 이 투자자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거기에서 조금 선을 그어 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이런 그 성장주 중심으로 주식시장이 가열되는 이런 상황을 보내왔었는데 그것의 가장 기본이 되었었던 유동성 공급의 환경, 거시적인 환경은 하나도 바뀐 바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가가 여기서 가격 조정을 벌이게 된다라면은 그 이전의 공식과 똑같은 위치에 다시 출발선상에 서는 상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이제 나스닥 지수에 대한 어떤 급락에 대한 이유만으로 지금의 어떤 급락이 확장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했었던 미래는 다른 모습일 것이다. 라는 것으로 낙인을 찍어두는 좀 그런 우려를 가져갈 필요는 없는 단계다.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기관과 외국인들이 그 매도세가 상당히 강한데 네네네. 그냥 그 이유를 단지 어떤 그 뭐 환매라든가 이런 어떤 추석을 앞두고 그냥 단순한 이유에서 찾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 투자들의 스탠스는 상당히 위축되어 있다라 보시는 부분이 맞아요. 저 역시 이제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세미나도 많이 하고 이런 활동을 하면서 이제 느낄 수 있었던 거는
지금 현 장세에 대한 판단만을 가지고 나서 포지션을 결정짓지는 않고 있어요. 오히려 국내 기관 투자자들은 21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다 뿐이지 지금 시장에 대한 가치 평가나 포지션을 결정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은 잘 안 갖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 지난 7월 정도에 반짝 매수 정도를 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매도를 해온 상황이니까 이거 외국인이 이탈하는 거 아닌가라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의 보유 비중이나 보유 시가총액에 대한 추이 등을 보면은 별로 바뀐 게 없거든요. 결국 이거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그냥 지수의 변동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포지션에 대한 비율만을 유지한다라는 정도로 지금 샀다와 팔았다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지 우리 경제나 우리 주식시장에 대한 전망을 베이스해서 포지션을 결정짓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저 역시 기자분들이 외국인 수급 전망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기관 투자자들 연말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 라고 말씀들을 물어보시는데 솔직한 표현으로 이제 제가 드리는 부분은 포지션이 결정된 바는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의 시장의 주체가 개인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 틀이 바뀔 가능성은 다소 제한되는 것 같다. 그러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에 대해서는 과대 해석하는 것을 자제하는 부분 등이 중요하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주가가 6개월 동안 오르다가 내려니까 사실 주식에 대한 관심이 없는 분 입장에서 생각하면 6개월 동안 올랐으니까 한 달 정도 쉴 수 있는 거 아니야?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근데 지금 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정말 큰일 난 것 같겠죠. 그렇죠. 그리고 시장 주변에 있는 모든 여러 뉴스 등을 주식시장에 대입해서 이것에 대한 재료의 영향, 이런 부분들을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일종의 과대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시장 변수에 대한 과대 해석에 대해서는 지양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 시장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유동성의 힘에 대해서는 다소 조금 과소 해석된 측면들도 분명히 있다. 그런 점을 조금 밸런스를 유지하는 부분 등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센터장님 말씀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 유동성에 관한 문제는 별다른 이슈는 없다. 그렇죠.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동성 환경에 대한 현 상태에 대한 평가는 별로 의미가 없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과 같은 유동성 환경의 지속 기간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첫 번째 힌트를 주었었던 것이 지난번 FMC에서 3년 동안은 정책 금리를 터치 안 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었고 제가 이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을 때는 3년 정도가 아니라 2020년대 자체가 제로금리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입장은 전혀 바뀐 바는 없습니다. 결국 현재의 유동성 환경이 오랜 시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면은 우리가 지금 바라봐야 될 방향을 굳이 설정한다라고 가정을 할 때 아랍 방향에 대한 공포를 미리 갖고 대응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아마 이번에 보통 주린이라고 표현하는 그 주식 초보 투자자분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네. 근데 이분들이 올라가는 이 환경에 익숙해 있다가 이게 갑자기 나스닥부터 뭔가 빠지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그냥 약간 공포스러운 그런 분위기에 빠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약간의 반등은 있지만 좀 사실은 좀 실망스러운 반등이거든요. 그게 높지가 않더라고요. 0.5%가 코스닥이면 얼마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거 오늘 저녁 나스닥 시장에 따라서 또 다음 주 추석 전 이틀 동안 또 이거 깨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는데 어떻게 이 하락의 폭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나요? 우선은 9월에 경험했었던 상황이 10월에도 재현될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 봐요. 대신 이제 우리나라 증시를 기준해서 보면 9월 초까지는 중순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좀 강세 방향이었었고 그 이후에 후반부에는 지금 약세로 좀 전환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10월의 경우에는 조금 반대의 개연성에 대해서 조금 고려를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월 초에 더 부담 요인이 조금 커질 수도 있겠지만은 이 상황이 조금 과한 정도로 시장이 반응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갑자기 시장에서 돈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상황도 아니고 또 시장에 우리가 성장이라고 믿어왔었던 기업들의 기조가 별로 바뀐 바가 없다라고 한다라면은 결국 저가 매수세는 유입된다라 보는 부분이 맞거든요. 문제는 시장에 대한 어떤 트렌드를
이 10월부터 시작되는 이 새로운 달에 대한 의미, 그리고 10월이 결국 4분기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는 어느 정도는 올해를 정리하는 단계에 들어가 있고 지금 연말까지의 이 정리의 과정이 내년 장세를 결정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된다면 우선 10월장이 조금 변동성이 커질 수는 있다. 이거는 입력을 해 두시고,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너무 방향에 대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까지는 없다. 문제는 타이밍에 대한 조율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가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고 10월에 숙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그 요즘, 그러니까 이제 부정적으로 좀 보시는 분들의 의견을 보면은 네. 일단 요즘 거래 대금이 좀 줄어들고 있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지금 우리 개인들의 그 신용 매수가 지금 17조인가 그렇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많이 되기 전까지는 네네. 이런 어떤 하락의 폭이 계속 이어지지 않겠는가라고 네네. 생각을 하거든요. 네, 우선 8월에 이어서 9월 달도 거래 대금이나 거래량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근데 제가 보는 기준으로는 전혀 나쁜 현상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마치 이제 뭐 어떤 기술적 분석을 맹신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거래량은 에너지다, 늘어날수록 좋은 거야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지수가 2400선 연중 고점 수준까지 올라간 상황에서 거래가 터진다는 뜻은 사는 사람도 많지만 파는 사람도 엄청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어떤 적정한 가격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수준에서 거래 절벽이나 거래 대금의 절벽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는 에너지를 조금 재충전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맞지, 여기에서 조금 뭐 시장의 방향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것들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레버리지 투자 부분, 이제 신용 관련된 부분이나 이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요인이 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앞으로도 이번 그 시장 국면이 얼마나 지속될까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반복적으로 점검하고 컨트롤해야 되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나마 조금 다행스러운 부분은 과거에 뭐 중소형주 중심이나 콜싹 중심의 랠리가 나오게 될 때 그런 신용잔고에 대한 신용거래 등에 대한 부분의 대상이 다소 그 밸류로 설명할 수 없는 주식 등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배가 될 수 있는 측면 등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과 같이 오히려 그 시총 상위 종목이라든지 우량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부분 등이 있게 된다라면은 전자에 말씀드렸었던 부분보다는 충격은 분명 반감될 수 있는 여지 등은 있습니다. 네. 문제는 이것은 이제 또 감독 당국이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로 또 그 우리가 계속 모니터링 해야 할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아까 뭐 기관의 매도세에 대해서 큰 의미를 가질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액수를 월별로 보니까 뭐 거의 4조 뭐 그렇죠. 이렇게 9월에만 4조 이렇게 네, 나왔다고 하는데 네네네. 그러면 펀드가 환매된다는 의미는 어떤 그 투자자들이 주식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시장을 떠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유동성이 줄어드는 거 아닌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오히려 저는 투자 패러다임에 대한 변화로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기관 투자자들이 뭐 매도를 한다고 해서 그 기관 투자자들이 시장을 꼭 비관한다라고 결론 내린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만난 기관 투자자들, 펀드 매니저들 중에서는 이번 장 정말 센 장이구나, 뭔가 기회를 노려볼 만한 장이구나 라고 판단하는 분들이 수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결과장으로 이렇게 매도를 찍히게 되는 거는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실망 매물이 계속적으로 펀드 환매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현재 이달 들어서 그 고객 예탁금이 카카오 게임즈가 상장될 때 한때 60조가 넘었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다시 그 돈들이 좀 빠져나가면서 55조 정도의 대기 자금이 현재 주식시장에 머물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식형 펀드 설정액은 현재 한 70조 초반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주식형 펀드가 지난 10년 전에 144조였었던 거가 지금 70조로 줄어들었어요. 많이 줄었네요. 그렇죠.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펀드라는 거는 개인 투자자들, 그러니까 가게에서 주식을 투자를 하고 싶은데 나는 전문가가 아니니 전문가에게 맡겨서 나의 그 투자 자산을 불리기를 원했었던 간접 성격의 그 투자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를 이제 다시 끌어와서 우리가 보게 되면 지난 10년 전에 140조였던 주식형 펀드가 절반 가까이 줄었는데
지난해 연말에 20조 중반밖에 되지 않던 고객 예탁금이 50조대로 늘어났다. 이거는 간접 투자의 패러다임이 이제는 직접 투자로 전환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거를 이제 일부 투자자분들은 나 아니면 이제 언론에서는 이건 투기가 아닐까 그렇죠. 이런 쪽으로 이제 조금 많이 걱정을 하시고 뭐 여기저기에서 동학개미다 뭐 여러 이런 얘기 뭐 설인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좀 얘기를 다루다 보니까 저는 사실 그런 표현도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지는 않거든요. 요즘 투자자분들이 얼마나 똑똑해졌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동학은 실패로 끝났다. 아, 물론 그렇죠. 저도 예전에 어느 방송에서 그런 부분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던 적은 있어요. 그런데 더 하나 재밌는 부분 중에 하나는 역사책에서 동학운동이 시작되고 결국 망하게 된 부분이 2차 동학운동이 생기면서부터였는데 이때는 말 그대로 어떤 의미를 갖고 진행되었었던 거가 아니라 막 속된 표현으로 어중이 떠중이가 다 모여 있었습니다. 세력이 분산되면서 그 운동이 이제 실패로 끝나가게 됐었던 문제였었거든요. 근데 현재 이런 그 가계를 중심으로 직접 투자에 대한 유행이 좀 더 강화되었다라고 판단하는 부분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그 금융 지식과 경제 이해도가 그만큼 발전됐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기존에는 정보에 대한 투자 정보에 대한 불평등이 어떤 기회를 박탈하는 의미가 좀 분명히 많았었거든요. 네. 야, 이 정보는 누군만 알고 있는 거야. 라든지 뭐 썰도 많고 우리가 파악하기도 힘든 이런 것들이 많아 왔었지만 지금은 뭐 지금도 개선돼야 될 부분은 있지만 예전과 비교해 많이 공정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시장이 신뢰를 얻어가게 된다라면 지금의 이런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투자 붐은 오히려 이제 정착되는 과정이나 아니면 성숙 단계로 지속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국내 어떤 유동자금과 유동성 환경에 대한 변화를 고민하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이지 않나라고 판단이 듭니다. 네. 그리고 그 개미, 우리가 이제 보통 개인 투자자, 개미라고 표현하는 그 이분들이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수준? 이것도 과거보다는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 역시 예전에 지점에서 근무해 본 적도 있었었고 네. 법인 영업도 해본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종목 이름 듣고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그 실행에 나서시는 경우들도 많았었거든요. 그렇죠. 누가 괜찮다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뭐 이름도 뭐 생소하면은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실천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지만 요즘 투자자분들의 경우는 뭐 그런 정보 또 들을 수도 있죠. 하지만 적어도 인터넷에 검색 한번 해보실 거고 또 자료가 있다라면 자료를 찾아도 보실 거고 이런 과정 하나하나 자체가 벌써 발전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라면 상당히 시장 참여자들이 이성적인 반응을 할 수 있는 부분 등이 되어 있고 오히려 투자자들은 계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데 언론이나 이런 데서 조금 너무 자극적인 기사 뭐 이런 것들을 자꾸 날리게 되는 부분 등이 저는 오히려 시장을 해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만은 이제 조금 더 주의하시게 된다라면은 좀 실패나 실수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불안감 중에 하나인 그 대주주 양도세 이슈, 이게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게. 네, 그렇습니다. 이게 3번 뭐 직계존비속 3억 이거면은 뭐 누구나 다 그러니까 그 소수에 해당이 되겠지만 그 사람들의 그 어떤 심리 위축으로 매도를 던지면서 이게 시장에 전부 큰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부정적으로. 이렇게 보는데 그 물량이 뭐 10조 정도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하네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시나요? 사실 대주주 요건 관련돼서는 지금 단계적으로 계속 낮춰지고 있는 상태였죠. 그리고 매년 연말이 되면 이 내용을 가지고 뭐 코스닥이 출렁일 것이다,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나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물론 가변적으로 이런 이슈 등이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 건전한 투자자들을 시장에서 축출을 하게끔 만드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은 하는데요. 하지만 이제 저는 시장을 평가하고 어떤 투자 전략을 세우는 사람 입장에서 제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 영향이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비슷한 예로 이제 다뤄지는 부분이 이제 공매도 제도라든지 뭐 연장이 됐고 이런 제도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흔히 그 제도와 정책에 대한 구분이 확실하게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제도라는 거는
그 의미는 딱 하나입니다. 시장이던 어떤 그 해당되는 분야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제도인 거고요. 네. 그 목표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 속도 조절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하게 되는 것이 정책인데요. 근데 문제는 이거는 제도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제도라는 부분이 우리의 기업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 제도다라고 하게 된다면 빨리 수정돼야 되는 부분이겠죠. 네. 그런데 문제는 이 내용 등으로 인해서 우리 기업 가치가 훼손당하느냐? 시장은 또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쟁거리가 있게 된다면 조금 더 이 부분 등이 시행되기 전에 면밀한 모니터링과 어떤 그 시장 조사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의 선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주입해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의 어떤 우리 경기 여건과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본다라면 시장을 해칠 만한 제도가 있다라면 무리해서 이것을 가동한다라는 것은 현 정책 당국에 대한 입장으로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쨌건 EU가 거기에서 왔든 안 왔든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이런 어떤 그 욕먹을 꺼리는 데니까 그렇죠. 정부 입장에서는 그대로 밀어붙이기보다는 물론 뭔가 이제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정책 당국이 제시하고 그거를 실천하는 것도 중요한 숙제일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애초에 이 내용이 나왔었던 부분 등에 대한 이유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게 이 바뀐 어떤 경제 환경, 사회 환경 이런 부분과 어느 정도 소통이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는다라면은 말 그대로 그냥 예전에 이 내용이 나왔었던 거를 이어받은 정책 담당자가 이렇게 나는 인수인계 받았으니까 이거는 우선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것밖에 되지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 당국에 계신 분들도 어떤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뿐만이 아니라 투자자의 목소리, 업계의 입장 이런 내용 등을 종합해서 한번 의견을 취합해 보실 필요가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센터장님하고 지금 국내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불안해하는 여러 요소들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니까 실체는 그렇게 뭐 두려운 아주 거대한 어떤 위력을 가진 그런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드네요. 개인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공매도 이슈도 그랬고 이 대주주 양도세에 관련된 부분이 우리 코스피를 1000포인트, 뭐 2000포인트를 붕괴시키는 가장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면 이건 정말 악법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 피해는 결국은 기업에게 가게 되고 가게로 전파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런 이유를 그대로 놔둘 이유는 없는다라는 거거든요. 문제는 이 이슈를 자꾸 시장에 공급하면서 투자자들의 혼란을 자꾸 가중하는데 거기에 너무 이제 휩쓸리시지 않기를 바라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 내용에 대한 부분은 상식선에서 합의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계시는 부분 등이 필요하지 그렇지 않게 된다라면 9월 달처럼 갑자기 장이 무너지니까 이 이슈가 너무 거슬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아지면 그런 느낌을 바로 쉽게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논쟁의 여지가 있는 부분 등의 이슈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시는 것이 오히려 속편하다. 라고 진짜 어느 분 말씀대로 그냥 꺼놓고 일단 추석 연휴 즐겁게 보내고 네, 맞습니다. 오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 하시던데요. 그러면 그래도 이 돈이 뭐 많든 크든 모든 분들에겐 다 소중한 거니까 그렇죠. 그게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는 이게 참 관심을 버리기가 쉽지는 않죠. 이 계속 뭔가 어떤 여러 가지 이슈들로 하락을 한다든지 혹은 좀 반전해서 상승한다든지 각기 상황이 좀 달라질 수는 있겠는데 이런 상황마다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 게 좀 그나마 현명한 방법이 될까요? 우선은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시장의 기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어떤 기준 가격 등을 꼭 갖고 계시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당연히 주식 투자자 입장으로는 내가 투자한 기업,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가격이 올라가면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수익이 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수익이 나더라도 이것이 조금 과한 반응은 아닌가?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각자가 갖고 계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기준을 갖고 계셔야만 과도한 어떤 충격이 나오게 되었을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하나의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예전에 이 방송에서도 한번 제가 언급을 드렸었지만 유동성이 확장할 때 주식시장이 좋아지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주가가 올라가다 보면 사람들이 이제 모든 것들을 합리화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유동성이 팽창을 한다라는 의미를 경제 관점에서 본다면
저금리가 유지되는 상황이고 정부나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계속 공급한다는 뜻이잖아요. 네. 이들이 왜 공급하냐면 경제가 안 좋아서예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풍부하다라는 것은 경제가 안 좋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다가 보면 언제 두들겨 맞을지 몰라요. 불안하죠. 지금 9월 달처럼. 그래서 이렇게 유동성이 팽창될 때 우리 국내 증시의 아주 전형적 특성 중에 하나가 원점으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강하다라는 겁니다. 출발점으로 돌아가려는 성질. 그래서 요 기간 동안에는 제가 이전에 방송에서도 강세장과 상승장에 대한 구분을 맞아요. 말씀을 그 드렸었잖아요. 예. 그래서 강세장은 경기가 좋든 안 좋든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현재장을 상승장이라고 표현 안 하는 이유는 경기하고 기업 이익의 방향성이 주가하고 지금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안전하게 투자를 하려면 상승장에 투자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데 그거 기다릴 수 있는 투자자분들은 그렇죠. 안 계시죠. 네. 그러면 대신 지금과 같은 강세 국면의 이해를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거는 내가 샀었던 주식이 내가 매수했던 단가로 돌아갈 수도 있다. 이거를 언제든지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격은 내가 생각하는 거 기준 가격 이거를 갖고 계셔야 되는데 지금 코스피가 이제 뭐 2,300도 깨고 내려가는 네. 뭐 이런 상태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코스피의 기준점과 원점은 어딘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난해 코스피 연말 지수가 2,197포인트였습니다. 네. 2,200에서 올해 코스피가 시작을 했었거든요. 결국 이게 지금 당장은 모르겠지만 아마 연말 연초쯤 되면 느낌은 또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여기서 그냥 돌고 있네? 그러니까 많이 오른 줄 알았는데 그렇죠. 작년이랑 비슷하네. 그렇죠. 계속 그런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 현상이 나타났었던 거가 2013년부터 16년까지 그 박스 피장이었었습니다. 네. 그 해 지나서 보면 연말 지수가 연초 지수랑 거진 비슷했었어요, 항상. 그래서 항상 이렇게 변동성이 크고 혼란스러운 장에는 그런 기준 지수 내진 기준 가격을 꼭 본인 스스로 갖고 계셔야 내가 어떤 적정한 타이밍에서의 엑시트에 대한 기준 아니면 더 사볼 수 있는 어떤 용기를 가져볼 수 있는 하나의 원칙을 본인 스스로 확보하시게 되는 부분이니까 그거를 꼭 마련해 두시는 것을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그 센터장님은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어떤 조정을 받을 때마다 그냥 우량주 중심으로 계속 매수하는 게 좋은 행위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우선 당분간 위험 자산에 대한 수요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판단하고 있고요. 나스닥이 무너지니까 아이고 이제는 기술주는 무너지는 거 아니야? 성장주는 무너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몇몇 그 소음과 잡음으로 인해서 주가가 내리는 경우 이 현상은 상당히 경계할 요소인 것만은 분명히 맞아요. 네. 하지만 살아남은 성장주들이 앞으로 지속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놓고 본다라면 이들에게서 또 만만치 않은 호재가 등장할 수 있다라는 것들도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가 제로금리 시대에 살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실질금리는 마이너스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 돈을 예금 은행에 넣어둬도 이자가 안 붙는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뭐 PER 기준으로 50배인 주식을 산다라고 그러면 가치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야 그건 미친 짓이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좀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주식과 개별 주식에 대한 기대 수익은 PR의 역수로 계산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50배인 그 PER이 50배인 주식의 기대 수익률은 2%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전 같으면은 2%대 주식을 투자한다라는 건 정말 리스크한 투자였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과 같은 시대에는 2%짜리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먹고만 나올 수 있으면. 네. 그런데 그거를 먹고 나올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것이 유동성 환경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틀이 지금 바뀌어야 될 이유는 없고 지금 일부에서 뭐 주도주에 대한 교체나 전환 가능성을 고민하게 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직은 시기상조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그 상승 어떤 추세가 꺾인 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네. 계속 이제까지 주도했던 것들이 앞으로도 요 마무리가 되면 다시 주도주로 나설 것으로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어떤 대외 변수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이상하게 이게 글로벌 시대가 돼서 그런지 이건 한국 국내 어떤 상황만이 아니라
미국의 상황, 정치적인 상황까지도 우리 주식시장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진짜 우리가 미국 대통령 선거까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왜냐하면 여러 전문가들이 이야기하시는 게 미국 대선을 앞두고 상당한 변동성이 있을 거기 때문에 10월은 그냥 주식을 좀 쉬는 게 낫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질문을 드리면 1차 이 TV 토론이 29일 예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어떤 대선을 보는 관전 포인트가 어떤 부분을 좀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우선은 얼마 전까지 이제 나온 양측 후보의 어떤 그 지지율의 변화 차이를 보게 되면 이 재선이 힘들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이 있을 트럼프 거고, 대통령이. 네, 그리고 이제 TV 토론 등을 통해서 이제 양측의 정책 공방이 시작을 하게 되면은 과연 이제 역전이 가능할 것이냐, 이런 논쟁들이 많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 관심거리죠. 이거는 단순히 어떤 투자의 개념에서만 우리가 관심을 볼 부분이 아니라 어떤 외교와 또 세계 경제의 어떤 패권 국가인 미국의 지도자 문제에 대한 부분 등을 다루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쓸 수밖에는 없는 부분인 것만은 분명히 맞는데요. 문제는 현 경제 상황과 투자의 개념에서 우리가 놓고 봤을 때는 말 그대로 정말 그 속빈강정에 가깝지 않겠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뭐 일부에서는 보고서들도 많이 내죠. 누가 되면 유리하고 아니고, 그렇죠. 뭐 정책이 이 정책은 시장에 친화적일 거고, 뭐 상당히 악재일 수 있고 여러 논쟁들을 따로 다루겠지만 누가 되든지 간에 이 2021년도 미국을 이끌게 될 지도자는 미국 경제를 코로나19 문제에서 극복을 해내야 되고 경제를 정상화시켜야 된다는 목적은 양측 진영 모두 똑같다라는 점입니다. 그렇죠. 그 방식에 대한 문제에서만 있을 뿐인 것이지 이들이 주장하는 부분 등에 대한 것이 그렇게 큰 시장의 방향을 잃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보고요. 대신 이제 시장에 영향이 전혀 없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우리 투자자들, 뭐 우리 국내 투자자들도 그렇겠지만 미국 투자자들도 지레 겁을 먹는 상황 등의 반응을 보일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런 여지 등으로 인해서 시장이 상당한 출렁임을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봅니다. 대신 이 내용 등에 대한 부분만을 가지고 뭐 지지율의 당일에 대한 변화, 그걸 가지고 뭐 최근에 코로나19 감염자 수 실시간으로 보여주듯이 또 뭐 트럼프의 지지율이나 바이든의 지지율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들까지 시장에 제공이 될 거예요.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그런 거 모두 다 TMI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과한 정보라는 거죠. 이거를 다 투자자분들이 흡수해야 당장 써먹을 수 있는 내용이 없고 저한테 주입을 해줘도 사실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오히려 변동성 상황에 있다라는 것 정도의 가정만 가져두시고 이 변동성은 결국은 뭐 시장을 출렁임을 무시할 분들이면 전혀 신경을 안 쓰시겠지만 나는 이거 못 견디겠다 생각이 든다라면은 어느 정도의 현금을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겠죠. 그만큼 또 기회가 제공될 수 있다는 뜻이니까 그런 정도 선의 이슈 정도로만 이 내용을 파악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봅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어떤 현실적인 그 네네.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냐면 네네.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에 맞습니다. 네. 뭔가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좀 그러니까 비교적 낮은 가격일 때 지금 매수해야 돼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네네. 또 반대로 법인세가 다시 인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어려워질 거야라고 그러니까 섹터에 대한 어떤 그 전망을 다르게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뭐 기술주들의 경우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상당히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라면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누가 되든지 간에 다음 21년도 이후에 미국 경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 우선 지금 완전 고용 상태에서 엄청난 일자리가 지금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이 일자리를 다시 되살릴 수 있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린 뉴딜이나 여러 뭐 그 환경 정책 내용 등을 고민하게 된다는 것도 이해는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일자리를 최대한 많이 만들 수 있는 산업에 대해서 얼만큼 지원을 해줄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기존의 전통 산업이 될지 사회 인프라 관련 산업이 될지 아니면 현재의 성장 산업이 될지 무엇이 될지 모른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누가 됐든지 간에 그 21년도 이후의 경제 상황에, 미국 경제 상황에 맞춰서 정책은 조금씩 수정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뭐 트럼프가 재선이 되면 법인세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어 라고 해서 안도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미국의 그 재정 적자 규모가 올해만 3조 6천억 달러를 썼습니다. 네. 그리고 내년에는 내년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더 지출될 수 있는 개연성이 커졌거든요. 그로 인해서 미국의 공공부채 비율이 올해 들어 이제 드디어 10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미국의 다음 세대의 부를 현재의 사회 구성원들이 끌어다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다시 돌려놔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돌려놓는다는 뜻은 어딘가로부터는 세금을 걷어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어딘가에서는 세금을 걷어야 될 겁니다. 물론 그런 방향이 만약 관세로 보충시키겠다. 이렇게 가면 정말 이제 복잡해지는 경우의 수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오히려 트럼프가 되는 부분이 우리에게는 악재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많은 경우의 수가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이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그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21년도 이후에 미국 경제의 상황에 따라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누가 되느냐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나서 결론 내리실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이제 그 아베 총리가 물러났잖아요. 네네네. 이 아베 총리가 물러난 이유를 일본의 아주 심각한 경제 위기, 네네네. 그다음에 우리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어떤 뭔가 큰 불안 요인이 있다.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도망간 거다. 뭐 이런 루머 같은 것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이웃 나라에서 갑자기 돌발 변수. 네네. 그러니까 요새 사람들 심리가 불안해서 그러겠죠. 네네. 자꾸 두려운 요소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선은 건강상의 이유로든 어떤 문제에 의해서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총리가 바뀌는 상황이 나왔고 과연 10월 달에 의회 해산에 들어가서 완전 이제 판을 새롭게 깔 건가 이런 논쟁 사유가 있을 수 있고요. 뭐 당장 그 스가 총리가 취임한 이후에 전반적 정책 스탠스는 아베 총리에 대한 거를 그대로 계승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예전에 관방장관이었었잖아요. 네. 그리고 성향도 상당히 우파 성향이 짙은 인물입니다. 그래서 뭐 외교 정책이나 이런 모든 부분 등이 바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일본이 이제 걱정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아베 정권이 장기 집권하면서 보수 성향이 짙은 어떤 의회의 구성을 유지해 왔고 그에 맞춰서 정책이 추진되어 왔었었는데 간간히 어떤 일본의 의회 내용이나 뭐 정치인과 관련된 부분 여러 부분에서 비리 문제가 많이 있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과연 실물 경제에도 얼마나 영향을 줬었느냐? 이거는 앞으로 2, 3년 일본에 상당히 중요한 숙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그 일본 관련 뉴스 또 스가 총리나 일본의 정책 관련 뉴스는 그냥 이거는 외교 관련 뉴스라고 보시는 부분이 맞을 것 같고요. 뭐 일부에서는 아베 총리가 이제 물러났으니 뭐 이전에 뭐 소부장 관련 주식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탠스를 바꿔야 되는 거는 아니냐, 아니면 뭐 일본 관광객 내지 여러 부분에서 수혜가 기대되던 것들에 투자의 유인이 생기는 것은 아니냐, 상당히 앞서가시는 경향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그럴 확률은 조금 낮은 편이라고 보시는 부분이 맞지 않나. 이거는 외교 뉴스지 경제나 주식 관련 뉴스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본과 관련된 부분에서 투자의 희망 요소는 조금 낮은 편으로 조금 평가를 해두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이번에 워렌 버핏이 일본에 투자를 했다면서요? 네, 그렇죠. 그것 때문에 또 이슈가 되고 있어요. 뭔가 워렌 버핏이 한 행동에는 항상 몇 개월, 5, 6개월 지나면 그 이유가 설명이 되니까 어떤 이유일까? 네네네.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 남북 관계, 지금 사실 그 뭐죠, 우리 그 어업 공무원 그 살해 사건이라고 해야 되나, 그 사망 사건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남북한 이슈가 터질 때마다 주가는 출렁이었었잖아요. 뭐 단기적이긴 하지만 네네. 이번에 그런 요소는 없을지. 뭐 사실 현 정부 임기 초기부터 남북 관계에 대한 관계 개선과 뭐 종전 선언에 대한 기대 등이 어떤 통일 이후에 우리 한반도에 대한 모습 등을 그려가면서 좀 꿈을 켜왔었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여러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줄여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약점이나 그런 핸디캡 요소 등이 제거되는 것이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보는 부분 등은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또 조금 이르게 터졌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10월 전망 자료를 쓰면서도 북한이 쌍십설 전에 무슨 액션을 취할까, 또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고 그동안 외교 무대에 등장을 해서 상당한 어떤 인지도를 키워왔었던 북한 입장으로서는, 김정은 위원장 입장으로서는 뭐 또 다른 노림수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는 있는데, 뭐 사실 지금 상황은 그 어떤 이 문제를 컨트롤하는 과정에서의 안보 당국과 외교 당국에 대한 숙제로 봐야 되는 부분이다 판단하고 있고요. 네. 국내 증시나 경제 측면에서 가져다주는 효용이나 영향은 거진 제로에 가깝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점진적으로 이런 대북 리스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줄여가고 있는 상황이 있고, 이제 오히려 이 내용은 그 미국 대선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논의가 될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네. 그리고 앞서 일본의 어떤 정책 스태나 북한 문제, 이런 잠시 후에 또 언급드릴 수도 있겠지만 중국 관련된 내용까지 다 결합을 해서 놓고 본다라면 이들도 우선 미국 대선 끝나고 좀 생각하자, 이 스탠스를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정말 그 열공하시는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이 이 모든 변수를 다 풀어헤치면서 지금 이 퍼즐 맞추기를 조금 하시다 보니까 이 퍼즐 조각이 너무 많은 걸 들고 좀 쏟아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단순화하시는 부분 등이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그 미국이 어쨌든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치니까요. 미국의 경제, 나스닥이 좀 뭔가 원활한 상승세로 다시 돌아서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아마 투자자는 다 가지고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추가 부양책에 대한 그 여야,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합의가 빨리 일어나야 되는데, 네네. 이게 많은 분들이 좀 비관적으로 보시더라고요. 되기는 되겠으나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아마 합의가 될 것이다. 네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엄청난 변동성이 있다는 얘기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선 이 문제는 당장 올해 연말까지 뿐만이 아니라 2021년 상반기에도 상당한 노이즈를 가져올 수 있는 숙제가 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빠르게 어떤 그 부양 정책을 추진을 하려 하느냐. 내년 초부터 코로나 문제가 해결이 됐든 안 됐든 거시 모멘텀은 조금씩 회복되려는 조짐과 기저효과를 보이게 될 겁니다. 기저효과라는 거는 지난해와 비교해서 현재의 상황이 좋아졌느냐 나빠졌느냐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나서 의미를 하게 되는데, 올해 3월과 2월 달서부터 4월까지 아주 극단적인 통제 활동이 가해졌었기 때문에 2021년도 1분기, 2분기에는 소비든 생산이든 모든 지표 등이 막 되살아나는 조짐이 나올 거거든요. 근데 그게 만족스러울 정도는 분명히 아닐 텐데 살아나는 조짐을 보이게 되니까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명분이 약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지표를 보기 전에 부양 정책을 쏟아부을 수 있는 것이 있다라면은 지금 다 꺼내놓고 보자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미국의 정부 부채의 규모가 너무 빠른 속도로 올라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난해 말만 하더라도 미국의 공공부채 비율이 79%밖에 되지 않았는데 올해 쏟아넣은 부분만 가지고도 GDP 대비 부채의 규모가 100%가 넘어가 버렸거든요. 벌써요? 그렇습니다. 올해 원래 의회 예산국이 예상했었던 거가 81%였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늘어나 버리면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재정 건전성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 노이즈가 뒤따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과연 이제 미 국채에 대한 평가와 미국 국가 신용 등급에 대한 평가, 이거에 대한 악유가 시장에서 등장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은 돈을 풀어야 될 때고 그 골든 타이밍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만은 분명히 맞는 부분인데, 문제는 돈이 투하되면서 그 투하된 돈에 대한 효과를 확인하는 과정도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미국 정부가 자꾸 이제 유보하는 자세를 보이게 되는 거는, 야, 우리 그동안에 푼 돈 적지 않아, 이런 스탠스를 지금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어떤 의회의 합의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내용만을 가지고 나서 접근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또 이 내용은 지금 의회에서 계속 좀 충돌이 나오게 되는 상황은
대선과는 조금 대리전 양상을 보이고 있지 않나. 그래서 대선이 끝나고 나면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든지 간에 합의 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오히려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요즘 나스닥이 많이 좀 흔들리는 이 네네. 상황을 보고 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채 발행 그 예정일이 많이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국채 그렇죠. 발행이 돼야 되는데 사실 이 앞전에 국채 발행이 좀 실망스러웠죠. 네, 그렇죠. 경쟁률이 낮아서 미국 맞습니다. 자체 상업은행들에서 이제 참여했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상황이 불안전해야 이 또 맞습니다. 안전자산으로서의 달러의 가치 국채, 이거는 정말 이유로. 정말 뎁스한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그리고 소설도 쓸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게, 그래서 음모론? 그렇죠. 그냥 만약에 미국의 신용 등급이 강등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 거냐? 뭐 당연히 금융시장 입장으로는 재앙으로까지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그렇죠. 과연 미국이 그런 경우의 수를 전혀 모르고 그 국제 신용 평가 기관들을 놔둘 것이냐?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조금 이제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에게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렇게 신용도에 대한 걱정이나 우려를 해서 발행금리를 높일 수만 있게 된다라면 글로벌 유동성을 미국이 빨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향후에 자꾸 이제 미국의 시장금리나 이런 것들이 내려가기만 하게 되면은 말 그대로 가지고 그 현재 채권을 보유한 사람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 상황인데 신규 투자자들은 등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미국은 오히려 그게 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런 경우의 수까지를 원한다라면 미국이 그런 신용등급 강등을 감내하면서까지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아직까지는 좀 소설에 가까운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의 지금- 공식적 의견은 아닙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너무나 이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네네. 이러저러한 이유를 갖다가 다 조합을 해서 예, 그리고 또 이게 아마 정보의 아마 이 뭐죠? 이 그 빠른 유통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막 네. 소문이 이게 막 살이 자꾸 붙어가지고 근데 이제 가장 큰 걱정 중에 하나가 코로나 문제잖아요. 미국은 사실 그렇죠. 계속 확산세였고 유럽에서도 지금 2차 팬데믹이 나오는 거 아니냐 걱정할 정도로 지금 확산이 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이 다시 셧다운이라든가 이런 상황으로까지 발전되면 결국 또 3월 같은 상황이 오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하시는 분도 있고요. 우선은 3월 같은 상황의 재현 우려는 사회 전체적인 문제나 어떤 감염 확산에 대한 가능성은 여전히 높은 상태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정부에서 실천하는 여러 방역 활동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것들은 당분간 꼭 지켜야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금융시장에 대한 충격은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3월의 충격은 말 그대로 우리가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었던 상황에 이 강도 높은 통제 활동이 미칠 경제의 충격 때문에 말 그대로 그 사자가 실종되면서 나타났었던 현상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미 돈이 투하되었고 정책이 가동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재현 가능성은 개인적으로 크지는 않더라 봐요. 대신 이런 그 2차 유행에 대한 우려가 겨울을 통과하면서 특히 이제 북반구 지역에 우리가 얼마 전 보았었던 거는 지난 5월달, 6월달, 7월달까지 남반구 지역에서의 대유행을 또 한번 보았고 이게 또 계절이 바뀌면서 북반구로 넘어오고 있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위험은 여전히 도사리고는 있다. 다행스러운 거는 지난 한 6개월 넘는 시간 동안 올해 한 3분기 정도에 보내왔던 시간 때문에 감염 문제에 대한 통제 능력이나 경제 활동에 대한 변화 등은 좀 영향은 좀 덜하다라는 정도로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우리가 다룬 여러 가지 대외 변수들로 인해서 시장이 많이 흔들리는 것, 변동성은 있을 수 있겠으나 어쨌든 기본적인 틀은 계속 그러니까 강세장으로서의 네, 그렇습니다. 그 틀은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을 꿋꿋이 견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것이 힘들다면 뭐 잠깐 쉬었다가 들어오는 것도 괜찮고. 또 하나 이제 올해부터 지금 남은 4분기와 내년 상반기에 가장 중요한 변화는 금융시장이 지금 이미 변한 상황이다라는 것들을 생각하셔야 되고요. 네. 앞으로 또 무엇이 변할까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그 금융이라는 생물이 계속적으로 시시각각 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게도 변하고 있고 기업도 분명히 변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 변화에 대한 신호를 기업 실적으로도 확인할 거고 21년도 이후에 각 기업들이 제시할 여러 성장 목표와
궁극적인 어떤 사업 모델에 대한 전환 목표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하시게 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네. 투자 판단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올해 연말 내년 초에도 무궁무진하게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대응하기 어려운 시장 국면에 들어왔다라고 했을 때 의기소침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잘 보지 않았었던 자료나 보고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검토하시면서 재충전의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지금 말씀하신 그 증권사나 이런 데서 나온 리포트, 이러한 네네. 보고서들을 다양하게 읽는 것 자체도 투자에 큰 도움이 되나요? 그렇죠. 가장 너무 기본적인 질문을. 저 역시 자료를 쓰고 있고, 네. 저 역시 이제 그 투자자분들과 같이 호흡을 하면서 앞으로 변화될 사회와 경제에 대한 부분도 이제 많이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 역시 새롭게 배우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그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이나 일반 모든 우리 사회 분위기가 조금 그런 감이 있는데, 그러니까 좀 급하시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학습 능력이 너무 뛰어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그 어떤 이론을 제시하시면 바로 흡수하시고 다음 이렇게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서 속도를 맞춰드리기는 좀 쉽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올해 연말과 내년 초에는 정말 양질의 자료, 양질의 책 이런 것들이 참 많이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뭐 저뿐만 아니라 저희 연구원들 모두 그런 것들을 토대로 새로운 어떤 인사이트 있는 자료를 하기 위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많이 그런 좋은 정보와 자료들을 흡수하시게 된다면 또 내년에는 올해와는 조금 다른 그런 투자 성과 등을 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센터장님이 쓰신 그 10월 전망 보고서가 있죠. 제목이 퍼플 오션. 네네네. 너무 이거 낭만적인데요? 그러네요. 이 10월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 건가요? 네, 우선 서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9월과 10월을 그냥 연장해서 같이 묶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과 같은 이 변동성 확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판단하고 있고, 타이틀을 퍼플 오션이라고 드린 부분은 이제 퍼플이 이제 보라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보라라는 색이 우리가 흔히 레드 오션과 블루 오션은 많이 익숙하실 네, 많이 텐데, 들었죠. 근데 퍼플 오션은 조금 생소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퍼플이라는 단어가 되게 매력적으로 저는 들리던데. 그렇군요. 네. 레드 오션이 이제 너무 경쟁이 치열해서 이익을 내기 어려운 환경에 있고, 블루 오션은 말 그대로 새로운 시장에 대한 개념이 조금 크다라면 과도기적인 상황이 이 퍼플에 대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빨간색과 파란색을 섞었을 때 나올 수 있는 그림. 좀 일부에서는 틈새 시장이다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지만, 우리가 아직 경제라든지 주식시장이 블루오션에 도착했다라는 증거는 없어요. 네. 우리가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는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초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제는 블루오션에 도착했다라는 증거는 없는데, 다행스러운 거는 레드오션을 탈출하려 하는 조짐은 분명히 발견됐다라는 거죠.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시장에 대한 그 참여자들에 대한 반응, 그리고 성장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경제에 대해서 불안해지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안전한 쪽으로 갑시다, 대기업이 망하진 않겠지 라고 하면서 일로 몰리는 경향들이 있어 왔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름뿐인 그런 대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봉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새로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리고 도전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프리미엄을 줘보자 라는 것들로 변화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변화가 시작됐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전반적 성장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첫 출발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퍼플 오션에 대한 의미를 적어봤고요. 또 하나는 이제 빅히트가 상장을 한다라고 해서 제가 이 방탄소년단 노래를 사실은 들어본 적이 없었었는데, 저도. 지난 주말에 제가 한 5시간 정도를 들었습니다. 그래요? 노래도 듣고 유튜브를 다 봤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빌보드에서 1등을 한 이 다이너마이트라는 노래가 왜 인기가 있는 거고, 이분들이 왜 그 능력이 있는 그 아티스트냐라는 것들을 제가 공감할 수가 있었었거든요. 근데 그 방탄소년단의 팬클럽 아미의 색깔이 퍼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묻어서 한번 써봤어요. BTS에 묻어서 가시려고요? 그러다 안티 생기면 어떡하시려고? 전혀 그런 의도가 있는 건 아니고, 저는 진짜 놀랄만한 그런 그 실력과 그 갖고 있었고, 한번 보시면은 깜짝 놀랄 겁니다. 예, 진짜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런 애들이 있나 보다 이런 식의 생각이었는데 네네네. 갈수록 뭐라 그럴까 사이즈가 이거 한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분석하는 게 좀 그 직업병이다 보니까 네. 그 뮤직비디오나 다이너마이트에 대한 부분 등을 보게 되면 상당히 전략적으로 접근을 많이 했었어요. 미국 시장을 공략하는 부분, 또 레트로와 관련된 7, 80년대에 대한 감성을 심어줬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그런 내용들을 다 조합을 해둬서 보니까 이 노래가 빌보드에서 1등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느낄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 기업들이 이런 변화의 시도를 보여줬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희망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다른 기업들로까지 확산되고 또 우리 현재 기성 기업들과의 협업이 얼마나 가능해질 수 있느냐. 이것도 앞으로 2, 3년 우리 경제와 우리 산업 지형에서 상당히 중요한 화두가 될 수 있는 내용이 된다라고 봅니다. 네. 그 빅히트 상장이 10월 중에 있는 건가요? 지금 이제 시장 조사 들어간 정도로 알고 있고요. 뭐 정확한 상장 일정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네. 네. 그럼 하여튼 그 올 하반기, 뭐 내년 상반기까지 뭔가 이 엔터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커지겠네요. 꼭 엔터라고 우리가 의미를 둘 필요는 아닌 것 같고요. 우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거는 상당히 굵직굵직한 우량 기업들이 상장을 두고 있다라는 거죠. 그거는 이전에도 한번 언급드렸었는데 현재 시장의 에너지가 충만해졌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지금 당장은 지난해까지 상장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지 못해서 외면받았었던 기업들의 주가가 2020년도에 재평가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년에는 어떨 건가? 내년에는 투자자들의 목마름은 더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2021년도가 됐는데 뭐 코로나 문제가 단지 해결이 안 됐다고 해서 언택트입니다. 배달 서비스입니다. 이런 식으로만 몰고 가면 지루하죠. 그러면 변화가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노려봐야 되는 거는 우량 기업들이 상장을 해서 여기에 상장을 성공한 부분을 베이스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또 무엇을 발견할 것인가. 이 과정의 변화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주식시장이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상장 기업들은 계속 늘어났었거든요. 네. 예전부터 보면. 근데 이런 기업들이 계속 상장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주식시장에 돈은 하나도 안 들어왔었어요. 국내 투자자들은 한국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해외 나가서 애플이나 페이스북을 사왔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돼서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당연히 가격이 안 오르죠. 근데 지금은 이제 수요가 강해졌으니까 여기에 어울리는 공급을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 그러면 빅히트뿐만 아니라 뭐 여러 우량 기업들이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상장만 된다라고 해가지고 뭐 아무것도 모르는 공모주 투자가 유행이다, 여기에만 최근에 기사가 나가는데요. 저는 그거보다도 이 기업이 상장을 한 이후에 다음 어떤 성장 모형과 성장의 목표와 이거를 무엇으로 제시하느냐, 이런 과정까지도 조금 이해해 보시게 된다라면 우리 시장에 대한 건전함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게 이 상장을 하는 데만 전부 초점이 맞춰져 있지, 이 상장을 하면서 만든 그 자금으로 무슨 꿈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이뤄나갈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지금 우리가 뭐 엄청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라는 거는 알아요. 분명 뭐 어디에 갑자기 공장을 지을 수도 녹록하지가 않고, 하지만 뭐 해보지 않았었던 사업 아이템을 추가적으로 장착을 한다거나, 해외에 정말 우리가 인수해 볼 만한 어떤 영업 가치라든지 연구 가치가 있는 기업들이나 기술이 있게 된다면 그런 거 사는 데 쓰라고 지금 상장시켜주고 높은 밸류를 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노력에 대한 시도를 보여주게 된다면 투자자들은 그에 대한 신뢰를 계속적으로 유지시켜 줄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전 그 말씀에 참 공감이 되는 게, 우리가 지금 나스닥의 큰 손으로 떠올랐잖아요. 네네. 10대 회사들, 뭐 성장 기술주 회사들의 투자가 돼 있다고 하는데, 정말 그 성장에 대한 목마름이 그런 식으로 표현되는 게 아니냐. 한국에서는 계속 박스권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실망한 네네. 투자자들이. 이게 문제는 우리 한국 시장의 디스카운트 이유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는 국산품밖에 없다라는 거가 가장 큰 핸디캡입니다. 정말 시장 관계자분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해서 그런 우량 기업들이 한국에 일부 상장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게 된다면, 어렵게 우리가
그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유를 안 만들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우리 시장을 말 그대로 해외에 팔 수 있는 정도의 상품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감독 당국에서도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될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그 거시적인 전망으로 보면은 지금 뭐 달러 캐리 트레이드니, 그러니까 달러의 약세가 좀 장기화될 것이다라는 비유들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가운데서 이제 달러 캐리 트레이드니 뭐니 해서 오히려 뭐 이율이 높은 뭐 중국이 됐든 이런 신흥국 쪽으로 그 자금들이 몰린다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네네. 우리 한국의 상황을 보면은 뭐 별로 들어오는 것 같지가 않아요. 오히려 네네. 팔고 있지. 네네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글로벌 상황에서는 신흥국으로 돈이 몰리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가에 네네. 대한 질문이 갑자기 생기거든요. 우선 그 부분은 한국은 갖고 있을 만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외국인의 매도에 대해서 시장에서 아까 제가 방송 첫마디에서도 과대 해석을 해야 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네. 우리 시장이 이렇게 성장에 대한 가능성이 엿보이는데 왜 외국인은 사지 않고 팔기만 하느냐? 가지고 있을 만큼 갖고 있으니까 못 사고 있는 겁니다. 아니면 경제의 성장 속도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남다를 정도로 어떤 성장을 한다거나 이런다라면 그 속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외국인이 사줄 수는 있는데 그렇지 않는다라면 이미 유니크한 맛은 조금 떨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거기에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지금 글로벌 그 시각으로는 지금 자금이 신흥국으로 옮겨가는 게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는 건데 네네. 우리는 오히려 한국에서 미국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네네. 이 현상, 그러니까 이게 정말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일 것인가? 지금 네네. 이 시점에 해외 투자가 맞는 걸까에 대한 질문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선은 첫 발을 저는 잘 내딛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제 최종 목적지가 미국이다라는 것들로 결론 내려야 될 필요는 없고 투자에 있어서의 다양함을 내가 장착할 수가 있게 됐다라는 것들만 생겨도 어느 정도는 그 발전된 단계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부 투자자분들은 그냥 주식을 할 것이냐, 부동산을 할 것이냐, 아니면 나 이거 다 모르니까 그냥 저금할 것이냐, 상당히 단순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아 왔었거든요. 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정말 좋은 성과가 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거는 운밖에 없었었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의 상황은 이렇게 다변화되어 있고 여러 가지 투자에 대한 활동성을 키울 수가 있게 된다는 변화는 경제의 감각을 키우는 데 있어서 상당한 도움이 될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당장은 미국이 엄청나게 좋아 보이지만 몇 년이 지나서 중국이 제일 좋아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생뚱맞게 유럽이 또 제일 좋아질 수도 있는 그 경우의 수는 누구에게도 지금 기회가 제공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한다면 어쨌든 해외 투자에 대한 관심을 높이셨다라는 것 자체는 상당히 희망적인 요소가 있다. 그리고 정말 밖에 투자를 했을 때 그런 성과와 비교해서 우리 기업들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도 생긴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상당히 뭐 좋고 우리가 시험 어떤 학습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제집을 많이 풀어보는 게 가장 좋은 거지 않습니까? 네.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러한 그 글로벌 뷰들, 그러니까 지금은 신흥국 쪽의 시장의 수익률이 좀 더 높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미국보다 어쩌면 한국이 더 높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에는 네. 동의를 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충분히 잠재력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문제는 주가 수익만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거는 조금 투자자분들이 조급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고 문제는 우리 경제의 색깔을 좀 바꾸거나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과 기회가 우리에게 지금 주어졌느냐 이를 판단하시는 부분 등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회가 충분히 이제 잠재되어 있다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신흥시장에 발전 속도가 남다릅니다. 그리고 지난 2분기까지 선진주국 경제가 대부분 두 자리 숫자에 가까운 경제의 후퇴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뭐 제로에 가까운 그 성장 내지는 소폭의 플러스 성장을 한 신흥국 국가들이 많았거든요. 네. 이런 나라들은 21년, 22년 이후에 경제가 점진적으로 정상화를 되찾게 될 때 그 성장 속도는 더 빨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투자 자산 등에 대한 관심 등은 지금보다는 상대적으로 강해질 수가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네. 저는 신흥 시장에 대한 관심을 가져둘 필요가 있고 문제는 이제 10년 전에 신흥국 투자와 지금은 또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아주 높은 인플레로 인해서 자원 수출국 중심으로 좀 많이 시장에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갔었었거든요. 그래서 브릭스라는 말이 탄생을 했었었던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저성장 저물가 시대에 빠져 있다 보니까 자원 수출국 대상한 신흥국들, 뭐 남미 국가라든지 중동 국가나 상대적으로 매력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생산성과 효율을 가질 수 있는, 그리고 신흥국 내에서도 소비력이 강한, 그 해당되는 국가에 대한 투자 자산이 유망한 자산으로 떠오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당장 어느 나라가 떠오르는지는 중국이 떠오르는데요. 시청하시는 분들이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뭐 레이 달리오도 그 금과 중국 자산에 뭐 몰빵을 하기 시작했다 뭐 이런 뉴스도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지금 계속 올 초서부터 그 화두가 되었던 것이, 그럼 이러한 환경 하에서 성장주를 택해야 되느냐, 가치주를 택해야 되느냐 이슈가 계속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까지 어쨌든 성과를 보면은 성장주 쪽의 성과가 훨씬 좋았고요. 맞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그럴 것이, 10월 달도 그럴 것인지. 네, 우선 짧게만 보면 성장주에 대한 트렌드는 바뀌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충격을 받을 때도 그 충격이 덜한 게 성장주 쪽이다라고 보시는 부분이 맞고요. 특히 뭐 코로나19 문제가 혹여나 또 확대되거나 문제가 심각해지게 된다면 그에 대한 데미지는 경기 민감주로 분류되어 있는 가치주 쪽에서 데미지가 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스타일 투자에 있어서의 변화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는 의견입니다. 네. 그러면 이 보고서에 전략적 탱킹도 나쁘지 않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네, 우선 탱킹이라는 거는 스포츠 게임에서 일부러 진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프로야구에서 이제 미국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전체 순위가 낮을수록 우수한 신인을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다 보니까 하반기부터는 그냥 일부러 져서 이렇게 그 좋은 신인을 확보하고 중장기 전략을 보려하는 부분들은 이제 탱킹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지금 연말장이 뭐 올해 2020년도가 그렇잖아도 이제 좀 우울했는데 좀 시장이라도 화려하면은 얼마나 위안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조바심이 드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장을 6개월짜리로 볼 것이 아니라 최소 2, 3년 정도에 대한 사이클에서 우리가 전제해서 본다면 4분기에 어떤 일시적인 후퇴가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전략적 탱킹 과정이 21년도에 가져다 줄 수 있는 승수 효과를 조금 더 생각해 보신다면 현재에 대한 어떤 우려나 아니면 조금 걱정을 좀 덜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자료 내용에서는 그런 내용을 좀 담아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지금 투자자들이 그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뭐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올해 정말 초보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낮을 때는 뭘 사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오른 상황에서 뭔가 종목에 대한 발굴이 정말 중요해지다 보니까 좀 되게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러면 이번에는 그 한국 증시의 이 달라진 모습에 대해서 좀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눌게요. 사실 증시 경험해 보면은 뭐 그 외국인이 들어올 때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하여튼 뭐 개인이 많이 들어오면 개인이 빠져나갈 때까지는 뭐 사면 안 된다. 왜냐하면 주가 오르기 힘드니까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사실 올해 초서부터 이 장을 이끌고 온 거는 개인들의 힘이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증시 경험이 다 바뀌었다, 무너졌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런데 이 성과는 과연 어떠느냐. 그러니까 돈을 많이 투자한 거는 맞는데 그만큼 성과를 얻었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뭐 우선 수익에 대한 확률이 상당히 컸던 그런 시장 환경이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뭐 요즘과 같은 시장 국면에서도 수익이 잘 안 난다 아니면 손실이 크다라고 생각이 들거나 실제 그런 결과를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대신 이제 문제는 그 나의 어떤 투자 성향과 투자의 패턴 자체가 시장 내지 그 정보에 대한 활용 과정에 있어서 잘 트레이닝이 되어 있느냐 이거를 조금 많이 스스로 자문해 보는 부분 등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투자라는 거는 뭐 경제에 대한 평가 여러 가지 요소 등을 다 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에 대한 감각인 거거든요. 네. 그리고 돈에 대한 감각이다라는 거는
사람이 몰릴 때, 그리고 사람이 좀 빠질 때 이에 대한 부분 등을 잘 밸런스를 찾아가는 것들이 가장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부지런을 펴야 하는 부분 등이 많이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어떤 내가 자신이 없다라고 생각을 들 때, 그럴 때는 최대한 그 어떤 신중한 입장, 가장 중요한 거는 투자는 손실을 최소화하는 부분 등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이익에 대한 극대화는 목표일 뿐 그것이 어떤 그 수단이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 등을 조금 더 생각하시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사실 계속해서 이제 시장을 흔들게 할 수 있는 그 변동성 네네. 요소들에 대해서 이제 전부 점검을 네네네. 해봤잖아요. 네네. 근데 또 다른 각도에서 말씀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은 주식 투자를 해야만 할 때이다. 왜냐하면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유를 네네. 얘기하신단 네네네. 말이죠. 우리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주식 투자하기 정말 좋은 때입니까? 개인적으로 아주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미국에도 90년대에 다우 세대라는 용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바로 미국 첫 번째 10년 초호황기에 미국의 젊은 세대들이 이 주식으로 어떤 재테크에 대한 수단 내지는 부를 증식해 왔었던 그 시기가 있었었고, 그때 그런 20, 30대를 지칭해서 다우 제너레이션이라는 용어가 있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세대가 성장을 해서 50대 전후가 돼서 10년장을 이끈 게 지난 10년 동안 미국이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우리 국내 증시의 새로운 투자 세대가 20, 30대 분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 과정에서 주가만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그래요? 예. 주가가 올라가면 그를 설명할 수 있는 경제의 발전이 있어야만 됩니다. 저는 각 중요하게 부분에서 설명드릴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연말이 되니까 21년, 22년 뭐 이렇게 장기 전망들 나올 거잖아요. 일부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말을 하지 않을 거라고 약속은 하고는 있는데, 3,000포인트 막 이렇게 쉽게 얘기할 거예요. 3,000포인트가 언젠간 갈 수 있겠죠. 문제는 언제냐가 가장 중요한 건데, 네. 그거를 21년이라고 못 박으면서까지 시장에서 얘기를 하게 되는 거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특성 중에 하나는 주식시장의 시가총액과 GDP가 똑같이 가고 있거든요. 붙어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3,000포인트에 우리 코스피가 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우리나라 그 시가총액 3,000포인트에 어울리는 시가총액이 계산이 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려면 우리나라 GDP가 지금보다 얼마가 돼 있어야 되냐면 25%는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버핏 지수로는 GDP와 시가총액이 같아야 이게 그렇죠. 적정한 거라고 그렇죠. 보통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려면 우리 GDP가 그만큼 커져야 된다는 건데, 지금 요즘 우리 시대에 경제 성장이 2%도 쉽지 않은 시대에 25%의 1년 동안 성장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과한 해석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그 시장에 대한 희망적 요소가 분명히 강해져 있고 유인이 분명히 강하다라는 것들은 기억을 하시면서, 대신 그 주식시장에 대한 변화와 경제에 대한 호흡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 그래서 과하다 싶었을 때 내가 이익이나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기준을 꼭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지금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지금 주식을 보유하는 게 유행이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뭔가 젊은 층서부터 다양하게 이 주식, 자본주의의 꽃이니까요. 그렇죠. 예,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갖고 참여한다라는 자체는 참 좋은데, 과연 이들이 올바른 방식으로 좋은 경험을 쌓으면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 퀘스천이잖아요. 대신 저희 역시 증권업에서 녹을 먹고 있고 또 이런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세상이 주식시장으로만 돌아가지는 않거든요. 근데 주식을 하게 되면 네. 몰입이 되지 않나요? 몰입은 되죠. 그리고 정말 다양한 걸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이런 투자 활동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인 소비 활동과 생산 활동, 노동 활동,
그리고 이제 가정도 지켜야 되고 뭔가 이제 해야 될 것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에 대한 일부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약에 대한 수위를 조절하는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뭐 학생들이 이렇게 주식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하는 부분 등은 우리가 지금 현재 현 공교육 교육제도 내에서 금융투자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 발전 속도와 비교해서 봤을 때는 너무도 준비된 바가 없어요. 물론 네, 그렇죠. 저희가 학생들 책을 제가 일일이 다 보지는 않았지만은 가끔 이제 신입 직원들을 뽑기 위해서 오는 대학생들과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아는 척하는 부분들은 있긴 하는데 어떨 때 보면 너무 동떨어져 있는 부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정말 이게 체계적으로 교육 체계가 마련되어서 뭔가 금융 지식과 경제 지식이 발전됐을 때 말 그대로 창업이나 아니면 어떤 새로운 성장 요인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꿈을 갖게끔 계기를 만들어주는 부분 등이 이런 요소에서 있게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부동산 정책이 사실 정부에서 그 여러 가지 하여튼 그 억제책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그래서 이것 때문에 더 주식시장으로 돈을 벌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뭐 실제적으로 데이터상으로도 검증이 됐거든요. 서울의 주택 거래 가격이 감소되면서 시중 부동 자금은 계속적으로 늘어났고 동시에 같이 늘어난 걸 보니까 증시 자금이 늘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요? 그런 부분만 놓고 보더라도 이제 정황적으로는 이제 늘어났다고는 볼 수 있는데 뭐 그렇다고 부동산 돈이 주식으로 넘어왔다 이거는 뭐 저희가 일일이 다 찾아서 물어보지 않고서는 확인할 수 있는 부분 등은 아니다라고 보고요. 대신 이제 지금 시장은 자산 시장이 계속 팽창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회계 지식이 없는 분들도 우리가 대차대조표 등식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공부하셨던 것들을 기억하시면 자산은 자본 플러스 부채예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경기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침체를 막기 위해서 돈을 풀었어요. 정부가 채권을 찍어서 발행을 했고 중앙은행은 정책금리를 낮춰서 돈들이 시장으로 가게끔 조건을 만들어 놨죠. 그래서 부채가 확 늘어나 버렸습니다. 네. 근데 10년 전에는 금융위기로 인해서 자본이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자본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기업이 파산하거나 은행이 잘못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자본이 수축되는 현상이 나타나니까 자연스레 부채를 늘려줘야 이제 기존의 자산 가격이 똔똔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자본의 변화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일부 이제 자영업자분들이 엄청나게 지금 고생하시고 뭐 파업 선고하시고 이런 부분 등이 있는 것은 있는데 대신 지금 부채를 어마어마하게 풀어놔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아주 단순한 공식만 보시게 되면 자산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지금 주가가 오른 게 아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진 것뿐이다. 그렇죠. 예,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앞으로 우리 그 투자자들이 그럼 이제 올바른 투자자로 성장하기 위해서 정말 올바른 어떤 기업의 주식을 매수하고 보유하고 그 성장을 함께 나눠야 이게 뭔가 정석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그 기관들이 그 뭔가 안정적으로 이렇게 뭐랄까요 장기적으로 보유하면서 가는 어떤 그런 종목들 혹은 그런 기업들의 특징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기관들이 보는 어떤 성장성이 있는 기업의 어떤 기준 이런 거는 뭐가 있을까요? 제일 가장 중요한 부분은 미래의 현금 흐름이 안정적으로 증가할 수 있느냐 그게 가장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기업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애사심을 갖고 이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가장 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 역시 여러 뭐 종목이나 이런 것들을 보유할 때 꼭 챙겨서 보는 것들 중에 하나가 경영진이나 어떤 CEO에 대한 교체가 잦은가 그렇지 않은가. 이거 상당히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거든요. 만약에 어떤 특정 기업이 2년마다 반복적으로 뭐 지난 10년, 20년 동안 바뀌더라. 솔직히 그런 기업에 있어서 성장을 찾는다라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근데 어떤 특정 CEO나 아니면 경영진이 그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장기 플랜을 가지고 나서 어떤 성장을 시도하는 경우들에서 소기의 성과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더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뭐 CEO도 중요한 부분일 수가 있겠지만
그 밑에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우리가 그래서 2인자 그룹을 항상 그 주목하라는 얘기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흔히 이제 그 역사책에 보게 되면 사준사구라고 있습니다. 이 사준사구라는 게 몽골을 징기스칸을 도와서 몽골을 세운 8명의 충신을 뜻하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4명의 전략가와 4명의 장수. 이들 때문에 몽골 제국이라는 거가 생겼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내가 투자하는 그 관심을 갖고 하는 기업의 2인자 그룹이 능력이 아주 출중한 2인자가 있는가? 그리고 만약에 산업을 보려 하신다라면 1등만 보시는 거가 아니라 아주 똘똘한 2등 기업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치열한 경쟁이 벌어져야만 성장이라는 것이 있지, 경쟁자가 다 떨어져 나가 버리게 되면 그 해당되는 산업은 성장이 멈출 수 있는 위험이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그렇게 뭐 그 처음에 괜찮은 기업을 발굴하는 건 오히려 쉬운데 언제 팔아야 되는가에 대한 그 타이밍 혹은 네네네네. 시기, 이거는 잘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네네네. 기관들은 어떤 시점이 됐을 때 이걸 매도를 하나요? 가장 중요한 거는 신뢰 문제입니다. 우선 그 기업 쪽에서 말하는 숫자와 그리고 미래에 대한 목표, 그에 대한 달성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직장을 다니다 보면 회사마다 연초에 연간 목표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중간중간에 달성률이라는 것을 체크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달성률이 높지 못할 때 이게 과연 외생 변수에 의해서 달성이 안 된 것이냐, 아니면 내부적인 문제에 의해서 안 된 것이냐, 이거를 각각 평가를 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 약간 흐리멍텅하게 말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신뢰에 있어서의 무너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 연초에, 특히 연말뿐만 아니라 내년 초에는 기업별로 그런 내용들이 많을 거예요. 20년도에는 이렇게 힘들었으니까 이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변화를 시도하겠습니다. 라는 것들의 메시지와 비전을 투자자들에게 제시를 하게 될 텐데, 그 바꾸겠다라고 했었던 것들이 실제로 바뀔 거냐. 만약에 안 바뀐다라고 그러면 그 회사는 그냥 그런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 블랙락이 그랬나요? 세계 가장 큰 그 무슨 회사죠? 갑자기 자산운용사 네네네.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네네. 나서. 블랙락에서는 그 ESG라고 하나요? 네네네네. 그 지수를 가지고 그 통과되지 않으면 투자하지 않겠다. 뭐 이런 네네네.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사실 지금 현재 패러다임이 그런 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만큼 자본의 영향력이 커져 있고, 이제 또 기업이나 산업의 사회적 공헌에 대한 부분 등을 신경 안 쓸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현재 어떤 부의 불균형이 상당히 심화되어 가고 있다 보니 가계의 불만은 커져가고 있고, 현재 너무 사회적 부, 경제적 부가 기업이나 산업적으로 너무 몰려가고 있으니까 이 문제가 발생됐을 때 데미지를 입거나 기업 가치가 훼손될 수 있는 기업이 있다라면은 이거 수습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기업들이 돈만 벌려 한다라는 어떤 인식보다는 이 기업들이 이제 얼마나 사회에 공헌 활동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가계와 같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느냐, 이런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도 좋은 기업, 알짜 주식과 오래 지속 경영 가능한 기업들을 발굴하는 데 있어서 투자 원칙이 될 수가 있겠죠. 네. 지금 정부에서 뉴딜 정책을 펼치면서 뭐 뉴딜 지수도 만들겠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뉴딜 펀드도 만들겠다, 여러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네네. 이러한 현상들이 주식시장의 어떤 긍정적인 요소 혹은 투자자들에게 정말 그 흐름대로 따라가면 괜찮다라는 어떤 신뢰를 줄 만한 그런 상황인 건가요? 정부나 정책 당국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아니겠죠. 물론 이제 이렇게 흐름을 만들어 줄 수 있고 메시지를 전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하나의 자체가 정보 전달에 대한 기능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의미는 분명히 긍정적이라 볼 수가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그 지수에 편입되거나 그 해당되는 산업에 소속된 기업이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느냐가 더욱더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주주라는 거는 기업의 이익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지, 발전 방향만을 보고 나서 믿고 투자하는 채권자가 아닌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 해당되는 기업이 그런 정책 방향에 따라서 얼마나 단기간 내에 이익을 뽑아낼 수 있을 건가.
그리고 그것이 우리 경제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느냐를 봐주는 부분 등이 필요하지, 단편적으로 그냥 인덱스를 만든다라는 부분만을 가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저런 지수를 만든다거나 하는 부분 등이 있다라면,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부연적으로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쯤 돼서 뭔가 이제 지원 정책이 나오겠구나 라는 정도의 생각은 해볼 수는 있겠죠. 네. 그게 가장 더 중요한 핵심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센터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정말 소문이 됐든 아니면 어떤 커뮤니티의 어떤 떠도는 이야기가 됐든 아니면 주변에 어떤 지인이 해주는 이야기가 됐든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것이 혹할 만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걸 바탕으로 좀 공부를 해보는 거,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다른 것들과 적어도 검증 내지 검색 정도는 해보시는 게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이미 어디 뭐 이게 한 일주일 전에 나왔던 얘기일 수도 있고 재생산되는 내용일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그 정보를 가지고 역용하는 투자 주체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주의하시고, 특히 감독 당국은 그런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들을 빨리빨리 찾아내셔야죠. 그래야지 좋은, 우리 지금 양질의 투자자분들이 오래 이 좋은 시장에서 머물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만들어질 텐데, 불공정한 거래가 난무하는 시장이다, 뭐 이렇게 된다라면 다 떠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게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한국에 정말 좋은 기회가 왔고, 개개인의 능력은 뛰어나니, 그러나 이 금융과 관련해서 어떤 여러 가지 제재를 푸는 건 어렵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개인들의 능력을 극대화해서 외국에서 금융으로 돈을 벌자. 투자로. 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는데, 하여튼 뭐 지금은 투자를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근로소득만 가지고는 살 수 없는 세상이 됐다라는 거는 뭐 다 동의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이는 과거에 선진국들이 다 경험을 했었던 거고, 조금 성향이 달랐었다 뿐이지, 일본 역시 뭐 90년대 저성장에 내지 장기 불황에 들어가면서 해외 자본, 그러니까 응집된 자본력을 가지고 해외 투자에 공격적으로 나섰던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거는, 일본이 장기 불황에 빠진 이유 중에 하나도 그겁니다. 돈이 자꾸 밖으로만 나가서 돈을 버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돈이 안 들어온다라는 거죠. 바깥에서 계속 떠도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수 경기에 대한 침체가 더욱더 심화되다 보니까 1억 명 넘는 인구에서 일자리가 계속적으로 사라져 갔었던 거죠. 근데 다행히 우리는 일본과는 분명히 다른 레코드를 갖고 있다고 판단이 드는데, 똑같은 실수는 최대한 안 하는, 그리고 그런 자본의 기능을 활용해서 우리가 수익을 내는 것의 목적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우리의 일자리나 경제의 체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번 현 시장 국면의 숙제라고 보는 부분이 맞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정말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금융시장 전반을 점검해 봤고요. 그래서 정말 이 방송을 보시고 나서 추석 연휴 때 그 이후 어떤 식으로 내가 투자 패턴을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고 공부하시는 그런 시간이 충분히 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이렇게 훌륭한 인사이트를 함께 공유해 주신 교보증권의 김형렬 센터장님,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